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약간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좀 얻어맞으면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올려줄 수 있겠느냐. 이번 주에는 일단 FOMC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고요.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됩니다. 또 경기 동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난 주말에 떨어졌었던 그런 나쁜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코스피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 그래서 건설주들이 쉽게 건설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수록 손해가 되는 부분들은 굳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이 요즘에 되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짐 싸는 개인 투자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국장뿐만 아니라 서학개미, 즉 해외 증시에서도 짐 싸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자기네들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주말을 좀 편하게 못 보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일단 주말장이 너무, 세게 얻어맞았죠. 3% 넘는 하락. 그리고 이제 또 믿었던 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배신, 그런 느낌도 좀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무려 8.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81년 12월 이후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단 지난번보다 더 높게 뛰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41년 만이든 100년 만이든 최고치를 찍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즉, 인플레이션의 그런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지표가 말을 해주는 내용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물가가 정점을 좀 찍었을 때,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또, 이렇게 물가 지표가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긴축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게 되니까, FOMC에서 이제 원래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던 빅스텝에서, 플러스 추가 알파를 붙여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 예상보다 더, 긴축을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6월 FOMC가 이번 주에 열린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오늘 저녁부터 FOMC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 FOMC에서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은 일단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9월달 회의에서 조금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가지표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그 부분 자체도 이제 불확실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 참여 중인 투자자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평론은요, 6월 달에는 0.5%, 7월 달도 0.5% 정도로 일단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6%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FOMC가 시작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반영하기엔 좀 애매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6월에는 0.5지만 7월에는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7월까지 0.5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9월달
또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폭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연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파월 의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잡고 흔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화요일 증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 일단은 네,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라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네, 뭐 내세울 만한 지표가 별로 없어요. 생산자 물가 지표 하나 발표가 되는데 요것도 뭐 그다지 네. 그다음에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발표가 되는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다지 네, 딱 눈에 띌 만큼의 어떤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네,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딱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FOMC에게 걸고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담을 좀 주기는 했지만 FOMC에서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게 된다면 네, 시장이 네, 좀 반등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는 또 미국 선물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상당히 좀 네, 괴로운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 보면은 이제 연말에 이제 이 금리가 2.6%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6%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3.5% 정도는 금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그 시장이 고점을 찍었었던 그 금리 고점 상태가 3.5%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규모나 경기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더 좋아졌는데 금리를 이렇게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려버린다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기업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은행이 뭐 대출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기업들의 어떤 대출 비용 네, 이런 것들도 금융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오는 건가? 네,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면 뭔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코스피 3,000포인트는 과연 갈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당연시 되는 거 3,000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3,000포인트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인데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상승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월봉 포인트에서 양봉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올라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는 지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내렸다고 봐야 되는데 1년 넘게 하락만 하고 있으니까 뭐 상승에 대한 기조가 한 번이라도 나타나는 게 없죠. 한 달이라도 시원하게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좀 열받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져 있고 이 시장에 대한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전망들을 또 더 안 좋게 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긴축 기조는 계속 되겠지만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게 되면 시장이 느끼는 부담은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일단 연말에 3,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한다라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완만하게 하락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죠. 지금처럼 네,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그냥 완만한 상승이 계속 진행된다라면 이 부분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좀 부담스럽죠. 자, 이 긴축을 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이제 증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 있어요. 당연하죠. 물가가 좀 떨어지려면 시장의 돈보다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증산을 시켜버리고 되고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가 같이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물건만 그냥 그대로 늘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싼데 물건이 많아졌어. 비싼 물건이 많아졌다. 그러면 어차피 소비가 줄어드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상황이 좀 벌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안정감 있게 이제 생산을 좀 늘려가는 모습이 좋은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경기 둔화에다가 미국이 긴축까지 가니까 경기 침체로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시장에다 소급해 보면 2,450에서 2,550포인트 정도가 이제 미국 시장과 대비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향후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변수가 들어간다라면 215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50이요? 야, 2150포인트까지도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사실 2150이라면은 네,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단계잖아요.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됐는 부분이고, 2150이면은 2017년도의 상승세까지 다 뒤로 돌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낙폭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조금 네, 부담인 것 같고요. 뭐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관이나 뭐 아무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이제 정부가 만약에 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조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뭐 방향을 좀 제시하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닥은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월요일날 더 떨어져서 2,500도 막 간당간당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2,400포인트 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좀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리고 공매도 금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매도가 제일 큰 문제예요. 공매도를 가지고서 삼성전자 때려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좀 이제 공매도를 좀 막아주고 증시가 좀 올라간다면 뭐 다시 생각해 보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공매도 하나 제기했다고 해서 지금 다 떨어진 모습인데, 이거 네, 물론 공매도 때문만 아니겠죠. 네, 물론 이제 뭐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 애들이 지금 신나게 팔아치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이 공매도를 등에 업고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공매도만 막아도 이 정도까지는 안 빠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 증권사에서도 이제 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야,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전망이 있는 대신에, 네,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 21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쉬워도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정부가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뭐 개인들이고 뭐 어떤 수급이고 간에 이제 들어와서 할 만한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잡아주든 아니면은 뭔가 받침을 해주는 상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 이거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는 거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사 순이익 줄였다고 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무엇을 더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얘네들도 진짜 너무 못돼 먹었어요. 그죠? 네. 자,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면 건설주는 오를 수 있겠는가?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 좀 있었지만, 그다지 시장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정부,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나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있었거든요. 즉,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공급 확대라든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약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수도권 집값이 고점 인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 그리고 난 싼 가격엔 못 팔겠다, 그 거래가 중지돼 버렸어. 비싼 가격에 안 사겠다, 싸게는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거래가 이제 침체가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분양가가 그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미분양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이 상한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또 이제 가격이 주변보다 싸다 해가지고 또 이게 일찌감치 문 닫고 뭐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재비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뭐 지어도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남는 거 없다고 엄살피는 게 가장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그 다음에 장사꾼이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 이게 거짓말이라면서, 그 다음에 뭐 3대 거짓말이니까 하나는 뭐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죽어야지 하는 건가요? 네.
하나 더 한다면은, 아우, 나 진짜 주식 못 해먹겠네. 이런 거?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공급 가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먹는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지금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예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분양가를 상승시키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이제 주가 반등을 이끌 핵심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럼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이 높게 나왔어. 그럼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분양가를 뛰어 올려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미분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약 열기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합리적으로 집값을 만들어갈 것이냐인데, 사실 지금 집값 조정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집값이 지금 높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지금 미쳤어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적정 집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집값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는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일단은 집값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거래가 좀 줄어드는 상태,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미분양이 일어나고 또 집 거래가 좀 뜸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서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실적 한 5천만원 더 벌으려고 하다가 손해를 2천만원, 3천만원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을 빨리 해소하지 않는다라면, 네, 요거는, 네,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건설주들은 조금 더, 네,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려면, 대형 건설주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쪽이 좀 낫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이라는 게 쉽지 않고, 미분양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중소형 기업들은,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는 걸,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전망치를 높여준 상황이지만, 반대로 미분양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서 하시려면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주식이 재미없다. 동학개미도 서학개미도 짐 싸서 떠났다.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주식 재미없다. 재미없는 이유가 있죠. 계속 그냥 저 새끼들이 팔기만 하는데, 개인들이라고는 한정없이 지금 받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5월 달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서면서, 지금 잘 보세요. 5월 한 달 동안에 얼마를 팔았냐면 1조를 팔았어요. 근데, 6월 지금 이제 1주 지났죠. 일주일 지났는데, 휴일 빼고 하면 일주일 정도 딱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됐네요. 6거래일 동안 얼마를 개인들이 사들었냐면 4조를 샀습니다. 4조를 샀다는 건 다른 의미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4조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1조 사고 4조를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공모가도 재미없고
주식 갖고 있는 것도 재미없고 막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언제 올라가려고 하는지 막 이런 부분들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예탁금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증시를 계속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말에 예탁금이 75조 원이었대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50조 원대 후반, 그 다음에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1조 원 팔아먹은 걸 6월 달에 4조 원을 사들였다.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사는 건가라고 참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개인들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도가 지나치게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우 저 더러운 새끼들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그 증권사들이 해외 쪽으로 투자자들 모집하려고 엄청나게도 했잖아요. 마케팅 무지 많이 하고 홍보 무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해외 주식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뭐예요? 수수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작년까지 꿀 빨면서 돈 많이 벌었지. 근데 올 1분기부터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실적이 많이 줄었답니다. 순이익이 많이 줄어가지고 울상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에 울상을 지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봐야지. 이 시장 자체가 좋아서 또는 사람들이 좋아서 뭐 이렇게 수익이 잘 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지들이 돈을 벌고 싶지 않아도 돈을 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증시를 계속해서 빼부시고요. 근데 증권사들이 이제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마케팅 해가지고 돈 벌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좀 이게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돈 벌어먹을 땐 좋았겠지만, 이거 금방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또 정부의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본시장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는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요. 네, 고객들은 돈을 보고 있죠.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신나게 갖다 팔아쳐먹고 있고요. 개인들만 이리저리 치이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는 부분들은 제가 좀 죄송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바닥을 잡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라 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뭐 오늘 뭐 아침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투매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들이 더 많이 팔겠죠. 더 많이 팔게 되면 오히려 시장 자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밑에서부터 받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되긴 할 거예요. 사야 되긴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겁을 주면 좀 떨어지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겁을 주면 그냥 개인들이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더 사버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가격에는 타산이 안 맞아. 안 살래. 오히려 더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살을 깎아내고 있거든. 외국인들 지금 이렇게 계속 팔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지분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 좋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또는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력을 느낄 텐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팔 게 아니라 다시 더 사줘야 되고 뭔가 이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던져주는 거죠. 더 던져. 가격 더 빼봐.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 기싸움입니다. 개인들은 어디까지 팔어? 니네가 팔 만큼 팔아봐. 내가 계속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좀 버텨? 그럼 내가 더 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니들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누가 이기냐에 대한 기싸움이 팽팽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인들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B2가 많잖아요. 그래서 투매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팡 털어버리면 강제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강제로 반대 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 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식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주가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시장이 올라서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종목 숫자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네. 숫자가 많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에 그냥 의미 없이 주식 숫자를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 먼저 우선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더 이상 매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반등이 나가는 시장이 좋아질 때 시장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관리에
중점을 좀 줘야 됩니다. 네,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서 망해버리느냐, 끝나버리느냐와 아니면은 버텨냈다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버텨서 잘 버텨냈다가 회복할 때 수익을 더 볼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 잘 다독이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성공의 그 길까지 꼭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든 증권사든 뭐 어디 시장이든 뭐 지금 뭐 당장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체크하셔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강점이나 스스로의 어떤 전략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FOMC를 앞두고서 긴장한 시장, 네,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또 물가지표가 많이 올라서 좀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대로 국내 증시에도 전이가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일단은 월요일 장세 그다지 네,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내려서 투매로 만들면 또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에 사람들의 신뢰가 많지 않다는 것, 요게 이제 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면 건설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맞긴 한데, 상한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상한제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미분양 사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또 증권사에게, 건설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일단은 버티면서 이 구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금력이 좀 좋은 회사들, 즉, 대형 건설주들 위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식이 재미없어서 짐 싸고 있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 일단은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이 짐 싸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아유 꼬숩다, 뭐 아니면은 우리도 개미지만 왜 그걸 꼬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꼬숩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못된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물량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이제 막 그냥 푸시를 많이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끌어들여서 돈만 쪽쪽 빨아먹고 탁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사가 지금 울상을 지면 안 돼. 지들이 돈을 못 벌었다고 울상을 지면 안 되죠. 그래도 이 순이익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작년에 뭐 성과금 잔치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어마어마할 텐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수익 수요가 높은 쪽으로 자꾸 유도하려는 이런 마케팅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해외 시장에 미쳐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끝났어. 네, 뭐 국장 안 하고 미장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장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게 훨씬 더 나은 결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국장에서 많이 깨지고 미장으로 넘어서 또 깨지고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해외 증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개민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것은 뭐 시장이 가벼워지는 부분이라서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근처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뭐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근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네, 뭐 그래도 빨리 바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을 돌려라.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전문가들까지도 누를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보는 뉴스를 보면서 남들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남들이 놓치는 요소들을 똑같이 놓치게 될 것이다. 당신도 무리에 섞여서 이동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자, 항상 네, 대중을 멀리하라. 네, 집단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으셔보셨을 건데 그것을 좀 지켜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저것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오는 재료들에 너무 귀 솔깃하지 마시고 각자의 원칙과 그 다음에 각자의 방법을 잘 지키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변동성이 좀 크게 시작할 것 같지만 이게 잘 버텨내시고요. 아침에 많이 떨어져 시작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반발 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시고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네, 공포스러운 날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같이 또 헤쳐나갈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